육군으로 입대한 손주가 휴가를 나왔고 군 부대 내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할아버지이자 군단장 출신의 3스타 남성이 부대로 찾아가 모두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서울은 인공의 빛과 들뜬 캐럴로 가득했지만 강민준 일병의 마음에는 한 점의 빛도 스며들지 못했다. 103일 만에 나온 첫 휴가. 그를 태운 택시가 서초동의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동안 민주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이라는 감정을 찾아낼 수 없었다. 심장은 기대감이 아닌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끔찍한 현실을 가족에게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온몸을 옥죄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 박은혜가 아들 하며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 따뜻하고 익숙한 품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악 하는 짧은 신음을 터뜨리며 몸을 피했다. 어머, 얘 왜 이래? 어디 아파?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냥 훈련받다가 좀 뭉쳐서 그런가 봅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강지훈이 듬직한 미소로 그를 맞았고 소파에는 예비역 육군 중장, 전 3군 단장 불곰 강철중이 신문을 내려놓고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중. 군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야전에서 뼈가 굵은 강직한 성품과 불같은 리더십으로 강철의 지휘관이라 불렸던 사내. 그러나 그런 그도 유일한 손주 민준 앞에서는 그저 인자하고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왔구나, 내 강아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민주는 애써 입꼬리를 당겨 웃으며 충성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그의 경례는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웠다. 절도 있는 동작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몸의 기계적인 반응처럼 보였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해 온 강철중의 눈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손주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방황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군기나 피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파괴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였다. 저녁 식사 내내 민준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면 화들짝 놀라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저만 깨작거렸으며 특히 아버지가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툭 치려 하자 기겁하며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민준아, 너 정말 어디 안 좋은 거냐?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졌어?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다급히 그를 감쌌다. 오죽하겠어요. 강원도 화천 그 깡촌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거예요. 여보, 애 좀 그냥 둬요. 화천.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다는 최전방 GOP 사단. 민준이 그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강철중은 내심 자랑스러워했다. 내 손주답군. 사내 놈은 그런 곳에서 커야지.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그 생각이 끔찍한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민주는 악몽을 꾸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비릿한 웃음소리, 살을 파고드는 고통과 함께 들려오던 그 목소리. 민준아, 소리 내면 더 재밌어진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침대 밑에 웅크려 앉아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가늘게 떨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지옥으로 다시는.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철중이었다. 그는 손주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달빛에 의지해 침대 밑에 웅크린 손주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민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준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할애비에게 말해다오. 강철중은 손주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애원에 가까웠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강철중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는 손주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만지지 마세요. 제발 만지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인간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처절한 공포의 절규였다. 강철중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구타나 가혹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손주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손주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기 전 나지막이 말했다. 쉬어라. 내일 아침 다시 이야기하자. 다음 날 새벽 강철중은 민준의 방 책상 위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민준이 잠든 사이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살피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수첩의 맨 뒷장에는 연필로 눌러 쓴 지우개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쓴 흔적이 역력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문장이 아니었다.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창고 카메라 없는 곳 서지역 상병 내무반에 왕 만지지 마 더러워 죽고 싶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마구 긁어놓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얼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강철중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지지 마 더러워. 이 두 단어는 벼락이 되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그가 가장 경계하고 증오했던 군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최악의 범죄. 그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의 푸르스름한 여명. 그러나 그의 눈앞은 핏빛처럼 붉고 캄캄했다. 거실로 나온 그는 벽에 걸린 3군 단장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저 사진 속의 군대는 명예와 전우애로 가득 찬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명예로운 제복 아래에서 자신의 피부치가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더럽혀지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불태워버린 후 남은 차가운 잿더미 같은 공허와 살이었다. 한 시대의 강철 같던 지휘관은 그 순간 가장 무력한 한 명의 할아버지가 되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흐른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녹아내린 강철이었다. 그 강철은 곧이어 가장 차갑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누군가의 심장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고 강철중은 평소와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그 침묵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무거운 기운을 뿜어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강철중은 민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 전문 서적들, 역대 대통령에게서 받은 훈장과 표창장,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이 담긴 수많은 앨범들. 그는 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섰다. 민준아. 네. 어젯밤 내 수첩을 봤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철중은 아들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심정으로 가장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꺼내야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까지냐? 그 짐승 새끼가 내게 어디까지 몹쓸 짓을 했느냐? 그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민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바닥으로 향했다. 강철중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소파 옆으로 다가가 손주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3군단 수만 장병을 호령하던 강철의 지휘관이 손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말해다오, 민준아. 이 할애비가 알아야겠다. 알아야 내 놈들을 전부 죽여버릴 수 있을 게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기어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이었다. 할아버지의 그 모습에 민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음과 함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지옥의 기억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서지역 상병. 그는 내무반의 왕이었다. 부유한 집안 배경을 믿고 아나무인이었고 간부들조차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신병인 민준을 처음부터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민준을 대대 뒤편의 낡은 창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은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힘 앞에서 소용없었다. 그 후로도 악몽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서지혁은 내가 소문내면 내군 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끝장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민준의 고백이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강철중은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등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죽인다. 반드시 내 손으로. 한참 후 민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강철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차갑고 텅 빈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육군 중장 정복을 꺼냈다. 금빛 별 3개가 박힌 견장, 보국 훈장 통일장이 선명한 정복. 그것을 입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복을 모두 갖춰 입은 그는 거울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서재 벽에 걸린 오래된 군도를 빼어들었다. 장식용으로 둔 것이었지만 날카롭게 날이 선 진검이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모습을 본 아들 강지훈이 기겁하며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강철중은 아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군도를 다시 칼집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화천에 간다. 지금 이 차림으로요? 대체 무슨 일이? 민준이가 짐승에게 물렸다. 그 짐승을 잡으러 간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냉철한 사냥꾼의 선언이었다. 그는 그대로 서재를 나섰다. 그의 등 뒤에서 민준의 어머니 박은혜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제야 가족들은 민준에게 벌어진 일이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음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강철중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 덮인 북쪽의 산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서지혁. 그리고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십 가지의 방법들을 그리고 있었다. 법, 정해. 그런 것들은 이미 그의 안중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응징뿐이었다. 법이 하지 못한다면 내 손으로. 군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는 군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차가 마침내 강원도 화천 땅에 들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한겨울의 냉기는 지금 강철중의 심장에 휘몰아치고 있는 분노의 온도에 비하면 차라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복수는 그렇게 가장 춥고 어두운 계절에 가장 뜨겁고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오후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정문 위병소는 연말의 나른함에 젖어 있었다. 그때 위병소 근무자들의 눈에 번쩍이는 별 3개를 단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차는 위병소 앞에 멈추지 않고 마치 검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대로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정지하십시오. 위병소장인 하사가 다급하게 외치며 차를 가로막았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 강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위병소장의 눈은 이미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별 3개. 육군 중장. 전설로만 듣던 불곰 강철중이었다. 위병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저도 모르게 충성을 외쳤다. 강철중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눈 덮인 부대 너머 민준이 속한 제5여단 칠성용 일대대 방향을 향해 있었다. 대대장 어디 있나? 강철중의 첫마디에 겨울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저 전방 소초 시찰 중이십니다. 중대장님은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강철중은 더 묻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대대 본부를 향해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무전기에서는 전 3군단장님께서 부대 방문, 복장은 중장 정복, 이라는 믿을 수 없는 보고들이 오갔다. 강철중의 차는 일대대 본부 건물 앞에 급정거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보고를 받고 뛰쳐나온 중대장 박시우 대위와 행정보급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대위 박시우. 갑자기 어쩐 일로? 박 대위는 말을 맺지 못했다. 강철중의 눈빛이 너무나 살벌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찰이나 격려 방문을 온 지휘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암살자의 눈빛이었다. 내 놈이 중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 놈 부대 1중대 2소대 소속 서지혁 상병. 지금 어디 있지? 강철중은 본론부터 꺼냈다. 박 대위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했다. 서 상병 말입니까? 금일 외출 복귀하여 지금 생활관에서 휴식 중인 것으로.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 예.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닥쳐. 강철중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박 대위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1중대 2소대 생활관 전체를 폐쇄한다. 아무도 드나들 수 없어. 통신도 일절 금지다. 이건 명령이다. 예비역 장성의 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현역 사단장, 아니 군단장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군의 역사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권위 그 자체였다. 박 대위는 거의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생활관에서 쉬고 있던 서지혁 상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대장실로 불려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철중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 채워진 군도를 보았다. 서지혁은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웬 할아버지가 장군 복장을 하고 서 있는 코스프레 현장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거만한 태도로 물었다. 누구신데 부르셨습니까? 그 순간 강철중이 움직였다. 그는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서지혁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컥! 서지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철중의 손은 강철 갈퀴와도 같았다. 서지혁은 엄청난 악력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놈이구나. 내 손주를 더럽힌 버러지 새끼가. 강철중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와도 같았다. 그제야 서지혁은 눈앞의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달았다. 강민준. 그 약해 빠진 놈이 기어이 할아버지에게 일러바친 것이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입 닥쳐. 내 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니까. 강철중은 멱살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허리의 군도를 천천히 빼어들었다. 챙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시퍼런 군도의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중대장 박시우와 행정보급관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내놈 같은 버러지는 군법으로 다스릴 가치조차 없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군인의 방식으로 처단한다. 강철중은 군도의 칼끝을 서지혁의 목에 겨누었다. 서지혁의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 완장을 찬 군사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한겨울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전직 군단장의 급습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철중은 헌병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여전히 서지혁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막 그 첫 번째 이빨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중대장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다. 시퍼런 칼날과 죽음의 공포 앞에 완전히 무너진 서지혁, 얼어붙은 지휘관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만 차마 전설적인 노장에게 총구를 겨눌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군사 경찰들. 그 정적의 한가운데 강철중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빙하였다. 모두 총 거두고 뒤로 물러서. 강철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군사 경찰들은 저도 모르게 총구를 내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지혁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강지훈을 향해 말했다. 지훈아, 전화기 이리 다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강철중은 서지혁의 목에 칼을 겨눈 자세 그대로 한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7사단 사령부도 3군단 사령부도 아니었다. 육군본부의 심장, 육군수사단 본부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당직 개통을 통해 수사단장 준장과 직접 연결이 되었다. 나 예비역 중장 강철중이다. 수화기 너머의 장군은 잠이 확 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는 강철중이 군단장 시절 아끼던 수사처장이었다. 군단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하게. 현재 시각 7사단 5여단 일대대에서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와 이를 묵인 및 방조한 지휘계통의 총체적 무능을 확인했다. 본관은 이 부대의 지휘 및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판단, 현 시간부로 현장 통제권을 인수한다.
즉시 육군 수사단 본부 직속의 특별수사팀을 이곳 화천으로 급파하도록. 현장의 모든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은 본부에서 내려온 직속팀에게만 인계할 것이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다. 만약 일분이라도 지체되거나 이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일 시 내일 아침 내 이름으로 전군에 지휘서신을 보내 참모총장의 지휘 무능을 직접 물을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실행 예고였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명예와 군내의 신망은 현역 참모총장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수사단장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군단장님. 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철중은 여전히 칼을 거두지 않았다. 그때 중대장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며 사단장 소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강철중 앞에 서자마자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하며 외쳤다. 군단장님, 오셨으면 먼저 연락을 주셨어야죠. 이게 대체 무슨... 자네가 사단장인가? 강철중은 사단장을 차갑게 외면했다. 자네의 예하부대에서 한 병사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동안 사단장이란 작자는 대체 뭘 했나? 이 부대는 이미 썩었다. 지휘관으로서 자네의 임무는 끝났으니 더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말고 물러서 있게. 사단장은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했지만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하늘 같던 선배이자 군에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 그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 본부로부터의 확인 전화가 왔다. 특별수사팀이 헬기를 이용해 즉시 출발했다는 보고였다. 그제야 강철중은 서지혁의 목에 겨누었던 군도를 천천히 거두었다. 챙! 칼이 칼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서지혁에게는 사형 집행이 잠시 유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철중은 그의 멱살을 놓고는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저놈 당장 의무대로 끌고 가. 독방에 격리하고 24시간 감시해. 혀라도 깨물고 죽는 날에는 너희들 전부 군복 벗을 줄 알아라. 저놈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을 순 없으니까. 서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나갔다. 강철중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범죄의 현장이었다. 범행 장소는 어디인가? 그가 중대장 박시우에게 물었다. 박 대위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대대 뒤편을 가리켰다. 뒤편의 3번 보급 창고입니다. 강철중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낡고 음습한 창고 문 앞에는 이미 사단 헌병들이 경계선을 치고 있었다. 강철중은 그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로 가득했다. 불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바닥을 살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에 긁힌 자국과 희미하게 말라붙은 핏자국, 그리고 한때 인간의 존엄성이었을 무언가가 먼지 속에 뒹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이곳에서 자신의 손주가 어떤 지옥을 겪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시면. 바로 이곳이 그의 손주가 홀로 맞서 싸워야 했던 지옥의 아가리였다. 그리고 그 시면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철중은 창고를 나와 차갑게 식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단 하나의 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검은 태양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시면의 목소리는 이제 그의 목소리가 되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단죄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강원도 화천의 작은 군부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육군 수사단 본부에서 급파된 특별수사팀은 도착과 동시에 7사단 헌병대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수했다. 팀을 이끄는 인물은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정훈 중령이었다. 그는 강직한 원칙주의자이자 군내의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정훈 중령은 가장 먼저 강철중을 찾아가 깊은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수사의 독립성을 명확히 했다. 군단장님의 심정은 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한 점 의혹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강철중은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수첩과 자신이 확보한 초기 정황들을 모두 넘겨주었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서진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금지옥엽 외아들 서지혁이 최전방 부대에서 성폭력 및 가혹행위의 주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바로 전설적인 군단장 강철중이라는 사실은 사태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다. 서진태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지만 동시에 법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능숙한 권력자였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군사재판은 불리하다. 강철중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어떻게든 사건을 민간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는 즉시 부장 검사들을 소집해 비공식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교묘하고도 치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그의 첫 번째 카드는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었다. 최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수사해야 마땅하다. 육군 수사단의 수사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이다. 서진태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검찰 내 인맥을 총동원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사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에서도 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군 조직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광장의 형사 전문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피해자 흠집 내기를 통한 본질 흐리기였다. 변호인단은 즉시 강민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고교 시절 기록, SNS, 친구 관계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민준이 입대 전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점, 가끔 우울감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찾아내어 교묘하게 부풀리기 시작했다. 피해자 강민준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병력이 의심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망상 및 과장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서지혁은 평소 후임들을 잘 챙기는 모범적인 병사였으며 이번 사건은 두 사람 간의 사소한 다툼이 피해자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왜곡된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주장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합의된 관계였거나 민준의 유혹이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서울의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강철중과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법적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 박은혜는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오열했다. 강철중은 깨달았다. 이 전쟁은 군부대 안에서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 법정 안팎에서 법과 권력을 무기로 싸워야 하는 훨씬 더 교활하고 더러운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강철 같은 이성으로 억눌렀다.
그리고 서진태라는 교활한 여우를 사냥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전장은 바뀌었지만 사냥꾼의 본능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서진태 검사장의 법률 공세가 시작되자 강철중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초동의 한 낡은 빌딩에 있는 법률사무소였다. 그곳에는 한때 육군 군법무관실의 전설로 불렸던 오정현 변호사가 있었다. 오 변호사는 강철중이 군단장 시절 수많은 군 비리를 척결할 때 그의 법률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군법과 민간법 모두에 정통했고 무엇보다 강철중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충직한 후배였다. 군단장님,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민준이를 지키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오정현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강철중의 집 거실은 서진태에 맞설 또 하나의 법률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오정현 변호사는 서진태의 전략을 정확히 꿰뚫었다. 서진태의 목표는 재판 관할권을 민간으로 가져와 시간을 끌고 여론을 희석시키며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인 민준군을 공격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그의 법리적 주장을 논파하고 법정 밖에서는 그의 비겁한 여론전을 분쇄해야 합니다. 강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손주가 법정에서 두 번 죽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다시 한번 가동했다. 이번에 그가 접촉한 인물은 정권의 비리도 거침없이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영진이었다. 강철중은 김 기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줄 것을 요청하며 몇 가지 정보를 건넸다. 그 정보에는 서 지역의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대신 그 안에는 7사단 5여단 일대대 내에 만연했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병사들의 익명 증언, 이를 묵인해온 부대 지휘관들의 무능,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자 사법부의 한 고위 인사가 이례적으로 군의 수사에 개입하며 재판 관할권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김영진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보도가 터져나왔다. 단독 최전방 육군 부대, 왕따 살인 방불케 하는 상습 폭행 및 성추행 의혹 군 당국은 쉬쉬 심층 취재 군부대 사건에 이례적 개입 나선 검찰 고위 간부 누구 아들이길래.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성추행 의혹과 검찰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는 키워드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서진태의 조용한 법리 싸움 전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서진태는 결국 강철중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은 제3자를 통해 강남의 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한쪽은 군의 살아있는 전설, 다른 한쪽은 법 위의 권력자였다. 장군님, 이렇게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서진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에는 유감의 기색이 없었다. 저 역시 자식 교육 잘못시킨 파렴치한과 마주 앉게 되어 심히 불쾌하오. 강철중의 대답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서진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장군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죗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불미스러운 혐의성 폭행은 공소장에서 빼주시지요. 민준 군에게는 저희가 평생을 보장할 만큼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어른들 선에서 이쯤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강철중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보상? 내 놈 아들놈이 내 손주에게 남긴 상처가 돈 몇 푼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나? 강철중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 검사장. 나는 당신과 거래하러 온 것이 아니야. 통보하러 왔지. 내 놈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놈을 비호하려 했던 당신 또한 그 검사복을 벗고 아들놈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나는 내 손주와 내 손주 같은 이 땅의 모든 아들을 걸었고 당신은 썩어빠진 권력과 괴물 같은 아들을 걸었지.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전선은 이제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병의 신념과 법을 사유화하려는 권력자의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김영진 기자의 2차 보도가 그날 밤 전파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중의 분노와 강철중의 압박, 그리고 김영진 기자의 예리한 보도는 결국 서진태의 첫 번째 계획을 무산시켰다.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건을 민간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부담감도 컸다. 그렇게 2025년 3월 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병사의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었다.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의지와 그것을 덮으려는 권력의 마지막 발악이 충돌하는 전쟁터였다. 군 검찰 역할을 맡은 이정훈 중령은 서지혁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다. 3번 보급 창고에서 발견된 DNA 증거, 다른 병사들의 일기장에 적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지혁이 강철중에게 처음 붙잡혔을 때 공포에 질려 내뱉었던 자백 음성. 모든 증거가 서지혁이라는 하나의 정점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태가 고용한 광장의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피해자 공격이라는 가장 잔인하고 어두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강민준이 증인석에 서자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증인은 입대 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지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가 거의 없었고 주로 혼자 지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피고인 서지혁 상병이 유독 자신에게만 잘해주자 그 호의를 연인 간의 애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민준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변호인단의 모습에 끝내 실신하여 법정 밖으로 실려나가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폭행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어둠이 내린 법정. 그곳에서 민준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그날의 기억을 한 단어 한 단어 힘들게 꺼내놓아야 했다. 변호인단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왜 즉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죠? 정말 싫었다면 얼마든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피해자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다. 민준의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그날의 창고가 서지혁의 비릿한 웃음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철중이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라, 내 손주.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강철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증인석의 민준을 향해 강철 같은 눈빛을 보내며 다시 말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피해자다. 숨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저놈들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내가 겪은 진실을 말해라. 이 할애비가 여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공의 초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변호사를, 그리고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는 서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떨리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리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의 마지막 절규는 법정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교묘한 논리나 권력의 위협보다 강했다. 재판부의 판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민준의 증언을 기록했다. 법정의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영혼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2025년 5월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주문. 피고인 서지혁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15년. 군사법원 성범죄 사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형이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서지혁의 죄를 추상같이 꾸짖었다. 피고인은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전우회를 다져야 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 보호해야 할 전우의 인격과 육체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는 단순 범죄를 넘어 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를 2번 유린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명백하다. 서지혁은 판결을 듣는 순간 현실을 부정하는 듯 고개를 마구 저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뒤늦은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에게는 불명의 전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공범들과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대장, 대대장에게도 각각 실형과 파면 등 중징계가 선고되었다. 법의 심판은 마침내 내려졌다. 그날 밤 김영진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괴물 아들을 비호한 권력자 서진태 검사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재판 결과와 함께 서진태가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한 정황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대검찰청은 즉시 서진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며칠 뒤 그는 결국 불명예스러운 사표를 던져야 했다. 법을 무기로 휘두르던 자 마침내 그 법의 심판 아래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강철중의 집 거실, TV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은 없었다. 다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 듯한 탈진과 안도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법정에서 겪었던 2차 가해의 기억, 억지로 끄집어내야 했던 그날의 악몽은 그의 영혼에 또 다른 흉터를 남겼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고 음식을 넘기지 못했으며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다. 강철중은 손주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법의 심판은 괴물을 사회에서 격리시켰지만 그 괴물이 손주의 영혼에 남기고 간 잔상까지 지워주지는 못했다. 강철의 분노로 시작했던 그의 싸움은 이제 손주의 깨어진 마음을 보듬어야 하는 훨씬 더 길고 고요한 싸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그저 문에 조용히 기댄 채 손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함께 앓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지만 그들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어두운 창고 안에 멈춰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재판이 끝난 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민주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오랜 심리 치료를 받은 끝에 의병 전역했다. 세상은 서서히 그 사건을 잊어갔지만 민준의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다. 전역 후 가족들은 그를 위해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강변에 작은 별채를 마련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그에게 너무 많은 사람과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민주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씨름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강철중은 강철의 지휘관이라는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이제 손주의 상처를 돌보는 늙은 정원사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를 몰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주의 곁을 지켰다. 함께 낚시를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강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힘내라거나 이겨내라는 섣부른 격려를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주가 자신의 속도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는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트라우마에 대해 공부했고 가족 상담에도 아내와 함께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텅 빈 캔버스와 이젤을 사다 놓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캔버스는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공포, 절망이 캔버스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강철중은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손주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자 치유의 과정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캔버스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푸른 싹 같은 것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 그 푸른 싹은 조금씩 자라나 마침내 상처로 얼룩진 대지 위에 한 송이의 작은 들꽃을 피워냈다. 그림은 여전히 어둡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심리 상담을 담당하던 의사는 그 그림을 보고 강철중에게 말했다. 민준 군이 자신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 피어날 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상처 위에 핀 꽃. 그것은 민준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상처는 영원히 그의 일부로 남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삶을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철중은 손주의 그림 앞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작은 세상에도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봄이 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가을 양평의 강가는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다. 민주는 이제 매일 강가에 이젤을 펴고 그림을 그렸다. 그의 캔버스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 잔잔한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의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철중은 이제 굳이 매일 서울에서 오가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별채 옆 작은 공간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손주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손주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며 민준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는 과정을 묵묵히 응원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중에게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서신이었다. 그 안에는 보고서 한 부가 들어 있었다. 육군 장병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지원센터 설립 보고.
그것은 강철중이 지난 기간 자신의 사재를 털고 군내 인맥을 총동원하여 비밀리에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군 복무 중 극심한 트라우마, 특히 성폭력 피해를 겪은 장병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시설이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센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천주센터. 하늘의 기둥이라는 뜻이었다.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장병들의 무너진 삶을 지지하고 받쳐주겠다는 의미였다. 강철중은 보고서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손주에게 건넸다. 민준은 붓을 내려놓고 한 장 한 장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천주센터라는 이름 앞에서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다 읽은 민준은 보고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꾸며낸 미소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에 강철중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다시 캔버스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강철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조용히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가을 햇살 속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나가는 손주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수만 대군을 호령하며 국가의 경계를 지켰던 노병. 그는 이제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손주의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는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는 영원한 보초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바람은 따스했다. 강철의 분노로 시작되었던 한겨울의 이야기는 그렇게 상처 위에 피어난 꽃 한 송이와 그 꽃을 지키는 늙은 보초의 고요한 사랑 속에서 마침내 끝나지 않는 평온을 찾고 있었다.